1번 문제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래는 이제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2배사 근영기라고 이제 6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게 뭐냐? 열거주의인데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게 이자와 배당,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이야 뭐 크게 포괄주의긴 합니다만 연금소득은 크게 논쟁이 될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이것들은 이자의 성격에 준한다 혹은 배당 성격에 준한다 그러면 뭘로 보겠다? 이자 및 배당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포괄주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금을 맞아보면 하시는데 이자에 준한다 혹은 배당에 준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한다? 포괄주의를 한다. 원래는 열거주의인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실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건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은 또 미묘하게 조금 틀려요.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어쨌든. 자, 보시면 거주자라는 게 누구냐? 국적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국적하고는 별도로 세법상 보시면 거주자는 누구냐? 1년 동안에 1과세 기간 동안에 국내에 183일, 즉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른 사람을 거주자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다? 비거주자라고 한다. 국적하고는 별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거주자가 될 수 있냐? 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래서 왜 아들 덕에 먹고 사는 그 호주의 그 TV에 잘 나오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뭐예요? 국적은 호주겠지만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죠? 그럼 뭐야? 거주자가 된다는 거고요. 자, 재미고표, 제1고표 등은 뭐예요? 해외에 계시죠? 비거주자에 속한다. 국외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몸은 어디가 있어요? 현지에 가 있지만 한국을 위해서. 그래서 대사관 같은 데 보면 그 나라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하겠다는 거지. 자,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아, 여기서 틀렸네. 자, 비거주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야구를 잘하는 뭐 유현진 선수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국적은 한국이겠지만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죠.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비시즌에 잠깐 들어왔고 라면 광고 찍고 갔어요. 그러면 라면 광고에 대한 것은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국내에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비거주자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와서 광고 찍고 가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LA다. 그러면 LA에다 내야 될 텐데 국내에서 발생한 거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소득세 이야기를 할 때 개인소득세를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넓은 틀에서 보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일 텐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하면 개인소득세를 말하는 거고요. 법인의 소득세는 따로 법인소득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세 하면 개인소득세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의 종합소득에 관한 거죠. 2배사 근영기 이렇게 부르죠. 자, 근데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2배사 근영기 포함하지 않는 게 양도소득이 있네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분류과세를 하죠. 분류과세. 분류과세라는 건 뭐예요? 종류를 달리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양도, 그 외에 또 퇴직소득, 물론 살림소득 많지는 않은데 살림소득 이런 거는 그 이익,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약간 종류가 틀리죠. 퇴직은 30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20년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생겼어요. 산은 수십 년 동안 갖고 가고 나무를 베서 소득이 생겼어요. 종류가 좀 틀리죠. 이런 것들은 다른 별도의 방법에 따라 과세해야 되겠지. 그렇죠?
진짜 부자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양도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 공제에 관한 거예요. 공제를 해주는데 인적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가 있죠. 그 공제 제도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근로소득자와는 틀리게 사업소득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 외, 자, 이거는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 것에 관한 문제예요. 그 생각하시면서 보셔야지. 안 그러면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때 소득을 따지잖아요. 그때 그 소득을 따지는데 퇴직 및 양도소득을 포함시켜 갖고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인적 공제 안 시켜주지. 맞는 말이고요. 자, 70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 공제해야 되겠죠. 연로하신 분은 아무래도 부양하는데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고요. 자, 장애인의 아들이 있는데 소득 금액에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느냐? 아니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돈을 못 버나요? 아니요.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죠. 뭐가 없나요? 연령 제한이 없는 거죠. 나이 제한이 없는 거지. 나이 제한이 없는 거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본인이 별도로 신고를 해야지. 그렇죠. 4번이 틀렸네. 자, 한부모 가족공제 100만 원이죠. 좋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과세 구간에 관한 문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다 외우기는 어렵고요. 자, 요거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하시자고요.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가 되면 뭐다? 6%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 세율은 몇 프로냐? 5억 초과입니다. 5억을 초과하게 되면 42%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율이 좀 높은가? 5억 초과하면 42%예요. 게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방소득세를 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4.2%, 10%가 에디드 되죠? 그러면 46.2%네. 자,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받는데 말이죠. 5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 돈 중에 46.2%는 다 세금인 거야. 절반 가까이 세금이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우리 목표입니다. 저도 5억 초과 42% 세율 한번 맞아보고 한번 해야죠. 우리 목표예요. 세금이 많냐 적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렇죠. 많이 벌어서 많이 내보자고요.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다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요거까지 체크해서 5억 초과 42%, 1200만 원 이하는 6%,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 중간에 구간은요, 여러분이 이제 꼭 내가 점수를 꼭 잘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기억을 하시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안 외웁니다. 워낙 복잡해서 못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에서 5억까지는 또 뭐 40%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1200 이하는, 그 다음에 5억 초과는 몇 프로.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거죠. 근로자로서. 이게 근로자야 돼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왜 근로소득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주냐 하면 이게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라는 걸 빼주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면 떡볶이를 하더라도 떡볶이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비는 빼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완벽히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더 뺄 수 있는 부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로소득자라는 것은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죠. 뭐 뺄 게 없어. 통장에 탁탁 꽂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무주택이어야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임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 그 원리금 상환액은 몇 프로? 40%까지는 어때요? 소득공제를 빼준다는 거예요. 갚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거야. 임차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빼주겠다는 거죠. 그냥 외우셔야 되죠. 뭐 이거는 세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꼭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결혼을 하시고 그 임차를 하시게 되면 이런 원리금 상환에 이런 것들은 잘 찾으셔가지고 근로소득자라면 혜택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 문제죠. 자,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들. 자, 신용카드를 썼는데도 소득공제 안 내는 것들이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정치자금, 통행료, 외국에서 사용한 거. 해외에서 사용한 것까지 해주면 안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돼요. 의료비 공제도 되고요. 의료비를 카드로 쓰게 되면 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상식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항상 법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질 않고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왜 병원에서 쓰더라도 해줄까 생각해 보면 과거,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과거에 보면 그렇죠. 현금으로 하면 얼마, 카드로 하면 가격이 틀리단 말이야. 이런 거를 했던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의료비는 카드 공제도 되고, 그렇죠? 의료비 공제도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다른 각도로 하면 병원 가면 꼭 카드 써야 된다는 소리지.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게 이제 읽어보시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자,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그리고 자, 보시면 사적연금 중에서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즉 무슨 말이냐?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죠. 이럴 때는 4%입니다. 4%. 일단 이렇게 하고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는 묶어서 볼게요. 자, 사적연금 중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경우, 자, 빼주는 것들이 있는데 10년 이하, 그 다음에 10년 초가 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10년 이하인 경우는 더 많이 빼요. 세율이 70%를 더 많이 빼고 10년 초과는 아무래도 초과됐죠? 적게 빼고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외우시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80세인 경우, 자, 요거는 기억을 하시자고요. 자, 종신토록 받는 거는 4%로 일단 세팅이 되어 있고요.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4%가 아니라 3%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70세 미만이다. 그러면 돼요? 5%입니다. 그리고 70세부터 80세까지는요, 4%. 80세가 되면 이제 되면 3%. 자, 우리가 그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이자 소득세 14% 이거보다 훨씬 낮죠. 그렇죠? 1.4를 더하니까 15.4를 떼는데 그보다 왜 낮아요? 왜 그럴까요? 연금은 아무래도 그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노후에 생활비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낮아. 오케이. 그런데 연세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80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3%가 됩니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연금 소득세율은 낮은데 5, 4, 3으로 떨어지는데 나이가 80세가 되면 3%까지 떨어지는구나.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종신연금은 나이에 구분 없이 일단 4%로 시작하는데 80세가 넘어가면 이것도 3%로 떨어집니다. 종신토록 지급받는 것은 국가에서 왜 이렇게 4%로 더 적게 받을까요? 종신토록 지급받으면 어떠해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분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종신토록 받으세요라고 좀 더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신연금은 4%인데 나이가 80세 되면 3%로 줄여준다. 그러니까 4%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70세가 안 되더라도 4%만 떼다가 80세가 되면 3%를 뗍니다. 정답은 5번. 5번이 틀렸죠. 4%가 아니라 3%.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법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숫자가 많이 나오고 외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세무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걸 다 점수가 좀 높게 안 나더라도 결코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세무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1세대 1주택을 따지는 경우에 이게 주택이냐 오피스냐는 어떻게 따졌어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용도에 따라서 따지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받았으면 퇴직금으로 그 과세를 하는 거고요. 퇴직금으로 안 받아요. 그럼 퇴직금을 안 받았으면 퇴직금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실질 과세. 자, 그럼 보세요. 종업원이었다가 임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회사 내부 절차에 의해서는 퇴직을 하고 임원이 되면 계약직이 되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고 임원이 되면 계약직이 되는 거지만 세법의 논리, 퇴직소득, 퇴직세법에 관한 논리에 보면 퇴직금을 안 받았으면 뭐다?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퇴직한 거라도 세금에 관한 것은, 퇴직금에 관한 것은 보지 않는다.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실질과세예요.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요. 같은 논리가 계속 적용돼요.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좋습니다. 중간 전산이네. 받았네. 퇴직금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퇴직급여를 미리 받았어. 어떤 세율든 간에. 그러면 그게 퇴직으로 보는 거예요. 세법의 논리상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입니다. 자,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요즘 많이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똑같은 금액을 공제받으면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하겠죠? 당연한 거고요. 자, 부모님과 별거, 그러니까 부모님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더라도 가족이면 뭐예요?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근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 다 부모님을 소득공제 신청하면 안 돼요. 중복되면 안 돼. 그 자녀 중에 한 명만 해야 돼. 자, 퇴직금은 연금 수령하는 게 세부담이 줄어들겠죠.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나누어서 받아서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혜택이 틀린 거고요. 상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려면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겠고,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경정 청구를 하는데 3년이 아니라 이게 5년입니다. 과거에 3년이었는데 늘어났지. 즉 무슨 말이에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정할 수 있는 청구를 5년 동안으로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5년 안에 하면 된다. 정답은 5번이 틀렸네.